6.25 추모식 무대에 80대 청소부 할머니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할머니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감동의 연설을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6.25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고 그 격동의 시절을 힘겹게 살아온 박영숙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감동적이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의 아침 햇살이 6.25 기념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다던데.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실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톡톡톡 3번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보네.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만 파란 불빛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발끝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가 눈에 띄어 주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걸레로 김소영 대리 책상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볼펜들은 펜꽂이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얀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6.25 추모식 참석자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박철수, 이순자, 최말순. 한국 이름들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다른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 스미스, 마이클 톰슨, 영어 이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영어 이름에 시선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꼭 쥔 손에서 물방울이 똑, 똑, 똑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명단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럴 수가,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은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명단을 다시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80세의 나이. 이곳에서의 청소일도 얼마 안 남은 상황.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8세 김소영 대리가 커피를 들고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만 성공하면 승진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김 대리는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청소하러 왔는데. 아, 그러세요. 김 대리는 할머니를 대충 넘기고 자신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행사 관련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스케줄표, 참석자 명단, 진행 순서. 확인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 근처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의 바쁜 모습을 보니 말을 꺼내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외국 손님들 맞을 준비는 다 됐나?
김대리는 프린터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어 안내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영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토익 점수도 900점이 넘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으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박철민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55세인 그는 기념관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믿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오늘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네, 과장님.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외국인 참석자분들은 제가 직접 케어하겠습니다. 김대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과는 2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장은 할머니를 항상 존중하며 대했고 할머니도 그런 과장을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기념관이 항상 깨끗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이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대리가 급하게 받았습니다. 네, 6.25 기념관입니다. 네, 오늘 행사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 관련 문의였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에 긴장이 스며들었습니다. 과장님,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많네요. 그렇겠죠? 날이 날인 만큼. 박 과장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김대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전국에 보도될 수 있는 행사를 담당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대리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지금 바빠서요. 중요한 일이세요?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급한 거예요? 저 정말 지금 바빠서요. 김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때서야 김대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오늘 추모식에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김대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추모식에서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김대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저도 6.25 유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의 표정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사정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참석자 대부분 외국인이세요. 영어는 하실 수 있어요? 김대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영어. 조금요?
할머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TV에서 본 정도로 영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취재도 나와요. 할머니가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책임지실 거예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대리의 쏘아붙이는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박 과장이 전화를 끊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뭔 일이야? 김대리는 박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추모식에서 뭔가 말씀하고 싶다고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김대리는 박 과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가시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영어도 못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반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김대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갑자기 청소부가 나서 연설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기회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박 과장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대리, 잠깐 다른 일 좀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랑은 제가 따로 이야기해 볼게요. 김대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은 할머니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 복도로 나가서 잠깐 이야기해요. 박 과장은 할머니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김대리와는 달리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투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이해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25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6살이었는데 완전히 혼자가 됐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박 과장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고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분들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할머니는 박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마지막 기회. 박 과장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제가 힘써 볼게요. 그런데 영어는 정말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어,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네, 6.25 때 어떤 분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로도 미군 부대 근처에서 살기도 했고, 나중에도 계속 공부했고요. 박 과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김대리한테 잘 말할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대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떨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과 할머니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대리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뭔가 결정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마. 소영 씨, 할머니가 잠깐 말씀하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김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장님,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뭔가 잘못되면. 괜찮아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박 과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 대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과장과 김 대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할머니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그토록 바래오던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오전 10시 6.25 기념관 대강당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200여 개의 좌석이 빼곡히 차 있었고 단상 뒤로는 태극기와 유행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를 6.25 전쟁에서 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필리핀에서 온 참전용사 2세, 3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각국 대사관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엄숙하게 입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클 톰슨은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62세의 그는 미국에서 온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아버지의 6.25 전쟁 경험을 다룬 차기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강당 한쪽 구석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강당 뒤편 준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닌 진한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행사에 맞춰 급하게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비실 밖에서는 행사 진행 요원이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음향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0시 30분, 드디어 추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25 한국 전쟁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젊은 여성 아나운서였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 참석자들은 따라 불렀고 외국인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준비실에서 애국가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묵념하겠습니다. 1분간의 묵념 시간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묵념이 끝나고 본격적인 추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추모사는 1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념사들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유족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2열에 앉아있는 마이클 톰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이클의 파란 눈동자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그 눈빛. 마이클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입에서는 완벽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에 담긴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김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영어 실력보다 할머니의 영어가 훨씬 자연스럽고 유창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6.25 전쟁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낸 순간 70년 전 그날의 모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자신과 그 소녀를 지켜주던 한 미군의 이야기가. 때는 1951년 1월 4일 김포일대.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3차 공세가 시작된 지 사흘째, 유엔군과 한국군은 한강 이남으로 급속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동상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멀리서는 중국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스스하고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야간 공격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띠리리리리. 한편 박철수 상사는 한국군 제1사단 보병부대 소속이었습니다. 32세의 그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전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제길. 박철수는 작은 소리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부대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 중국군의 기습 공격으로 부대가 흩어졌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복 주머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 영숙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아, 아빠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 박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같은 시각 500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병사가 눈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톰 톰슨 이병 21세의 미군 신병이었습니다.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지 겨우 2달째였습니다. 톰슨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났습니다. 고향 아이오와의 농장에서 자란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지? 톰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대원들과 헤어진 지 하루가 넘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군복 주머니에도 사진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고향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어머니의 자상한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가고 싶어요. 톰스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대포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총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타다다다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 쪽을 피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반파된 농가 건물. 그 지하에 작은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그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접근했습니다. 적이 매복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박철수는 총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재빨리 총을 겨눴습니다. 톰슨이었습니다. 그도 피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손에는 M1 가랜드가, 톰슨의 손에도 같은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톰슨의 군복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군 마크가 보였습니다. 미국인? 박철수가 총을 조금 내리며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톰슨도 박철수의 군복을 봤습니다. 한국군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톰슨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총을 내렸습니다. 그도 간단한 한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국군입니다. 박철수는 손을 들어 평화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친구.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중국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띠리리리리. 박철수는 손짓으로 지하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톰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방공호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3~4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흙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톰슨이에요. 톰슨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예요. 박철수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박철수는 톰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중국어로 하는 대화 소리, 그리고 간헐적인 총소리.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순찰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쉬. 박철수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톰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때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딱딱한 건빵 몇 개였습니다. 그는 그중 절반을 톰슨에게 내밀었습니다. 톰슨은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톰슨도 자신의 배낭에서 초콜릿바를 꺼내 박철수에게 절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영숙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6살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이에요. 톰슨은 사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뻐요. 박철수는 톰슨이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예뻐요. 제 딸, 영숙이에요. 영숙이.
톰슨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아이오와. 미국이죠? 네, 미국입니다. 농장을 해요. 박철수는 사진 속 톰슨의 부모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상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톰슨이 얼마나 사랑받고 잘한 청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가족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언어의 벽이 조금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간헐적으로 총소리가 들렸고 중국군의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지키고 톰슨이 잠을 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톰슨이 잠들기 전에 박철수는 자신의 군용 담요를 가져다가 톰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워요. 톰슨은 감동했습니다. 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추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어느새 톰슨은 박철수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철수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공호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깊은 마음을 나누는 형제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들리던 총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지상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15분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톰, 중국군들이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한강을 건너야 해요. 톰슨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영해서?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얼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얼어 있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해서만 가면. 두 사람은 그동안 함께 지낸 방공호를 정리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공호를 나왔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한강까지는 약 2km.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낮게, 최대한 낮게 움직여요. 박철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톰슨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눈 위를 걷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했지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박철수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톰슨은 즉시 멈춰섰습니다. 멀리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군 순찰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 속에 몸을 낮추고 숨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휴! 톰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반을 더 걸어 드디어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로 눈이 쌓여 두께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깨지면 어떡해? 톰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철수는 작은 돌을 주워서 얼음 위에 던져봤습니다. 통통 소리가 났지만 얼음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할게요. 박철수가 강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견고해 보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10m 간격으로 따라오세요. 박철수가 천천히 강 위를 걸었습니다. 톰슨은 1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강 중앙쯤에 왔을 때였습니다. 쩍! 톰슨의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톰슨이 불안하게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박철수
박철수가 뒤돌아봤습니다. 톰슨의 발밑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그대로 있어요. 박철수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톰슨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으악! 톰슨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1월의 한강물은 뼈를 애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톰, 잡아. 박철수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톰슨에게 달려갔습니다. 얼음 가장자리에 엎드려서 톰슨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톰슨이 박철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물에 젖은 장갑이 미끄러졌습니다. 박철수는 더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위험했지만 톰슨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따따따.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중국군 순찰대가 나타나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총알이 얼음 위에서 튀었습니다. 박철수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톰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톰슨이 물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가, 그냥 가. 하지만 박철수는 더욱 필사적으로 톰슨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따따따따. 또 다른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터졌습니다. 박철수는 온 힘을 다해 톰슨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톰슨의 몸이 얼음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저격수의 총알이 박철수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으윽! 박철수가 신음을 내뱉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톰슨을 얼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톰슨이 얼음 위로 올라오자마자 박철수를 붙잡았습니다. 가야 해. 박철수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안 돼. 같이 가. 톰슨이 박철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박철수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영숙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내 딸을 부탁해. 박철수는 영숙이 사진을 톰슨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진에는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톰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톰슨이 박철수를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따따따따. 또 다른 사격이 터졌습니다. 중국군이 더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톰슨은 박철수의 시신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다가오고 있었고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톰슨은 박철수의 눈을 감겨주고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이, 지켜줄게. 꼭. 톰슨은 눈물을 흘리며 영숙이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철수를 바라본 후 강 건너편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중국어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톰슨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톰슨은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박철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구하려 했던 그 따뜻한 손길이, 영숙이를 부탁한다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길을 잃은 채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목숨을 바쳐 구해준 자신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톰슨은 마침내 유엔군 초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미군이에요. 초소의 한국군 병사들이 톰슨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날 밤
톰스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영숙아, 꼭 찾을게.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톰슨이 영숙이를 찾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잘 지내고 있기를. 톰슨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52년 3월, 부산 미군 기지 근처, 부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피난민들로 넘쳐나는 거리, 곳곳에 세워진 판잣집,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서나 보였습니다. 부산역 근처 판잣집 골목에는 7살 영숙이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영숙이는 더 이상 예전의 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들어갔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미군 기지 앞은 영숙이에게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때때로 미군들이 초콜릿이나 빵을 나눠주기도 했고 버려진 통조림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기지 담장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했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미군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미군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슬프고 깊었습니다. 그가 바로 톰슨이었습니다. 21세였던 그는 이제 22세가 되었습니다. 1년 전 박철수와의 경험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농장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숙이를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자신도 그의 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톰슨은 천천히 가슴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앞에 있는 아이와 비교해 봤습니다. 톰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의 모양, 귀의 형태, 그리고 머리카락의 곱슬거림까지 사진 속 영숙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톰슨은 조심스럽게 영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이는 미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저씨, 전 나쁜 일 안 했어요. 영숙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것 때문에 혼날까봐 걱정했습니다. 톰슨은 무릎을 꿇고 영숙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사진을 꺼내 영숙이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니? 톰슨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영숙이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저예요. 영숙이의 반응을 본 순간 톰슨은 확신했습니다. 톰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 박철수 상사님이 나에게 이 사진을 주셨어. 톰슨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아세요? 영숙이는 흥분해서 톰슨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톰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박철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어. 그리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톰슨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언제 집에 와요? 영숙이의 순진한 질문에 톰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숙아,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정말 용감하게 싸우다가. 영숙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은 영숙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날부터 톰슨과 영숙이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톰슨은 영숙이를 위해 기지 근처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줬습니다. 쪽방촌의 작은 방이었지만 길거리에서 지내던 영숙이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영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제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고마워요, 톰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는 톰슨의 다리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톰슨은 집주인에게 월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밥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좀 봐주시고 밤에 무서워하면 도와주세요. 그 후 톰슨은 매주 큰 가방을 들고 영숙이를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아저씨 왔어. 톰슨의 목소리를 들은 영숙이는 뛰어나왔습니다. 톰 아저씨, 오늘은 선물을 가져왔어. 톰슨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옷, 따뜻한 담요, 통조림, 빵, 그리고 초콜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다 제 거예요? 응, 다 내 거야. 톰슨은 특히 깨끗한 분홍색 원피스를 꺼내 영숙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영숙이는 원피스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입어도 돼요? 물론이지. 어서 입어봐. 영숙이가 새 옷을 입고 나오자 톰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으니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와, 영숙이가 참 예쁘구나. 정말요? 저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영숙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톰슨을 만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톰슨은 매주 목요일마다 영숙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선물과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은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영숙아, 오늘은 특별한 걸 가르쳐 줄까? 뭐요? 영어야. 영어요? 톰 아저씨 말이요? 맞아. 내가 영어를 배우면 나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톰슨은 조그만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헬로라고 썼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몰라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야. 헬로. 영숙이는 톰슨의 입모양을 따라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른 것도 배워보자. 톰슨은 차근차근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영숙이는 스펀지처럼 영어를 흡수했습니다. 영어가 늘수록 톰슨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톰 아저씨, 땡큐. 영숙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자 톰슨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네. 톰슨은 크리스마스 때도 영숙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축하한다는 뜻이야. 미국에서는 이날 선물을 주고받아. 톰슨은 영숙이의 목에 빨간 목도리를 둘러줬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뻐요. 이제 춥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영숙이는 생전 처음 먹는 케이크의 달콤함에 감탄했습니다. 톰 아저씨, 이게 천국 음식이에요? 천국 음식?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날 밤 영숙이는 톰슨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톰슨과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톰 아저씨를 위해 그렸어요. 톰스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리고 세월이 흘러 3년 후, 1955년 6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미군 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톰슨도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영어를 가르쳐 줄게. 어떤 거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뜻이야. I will never forget you. 왜 이걸 가르쳐 주세요? 톰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말이라서. 영숙이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며칠 후 미군들의 본격적인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미군 기지는 떠나는 군인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톰슨은 자신의 막사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담은 물건들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숙이가 그려준 그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을까? 톰슨은 영숙이의 그림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이 된 영숙이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딸 같았습니다. 톰슨은 영숙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입양 절차도 복잡했고 자신의 나이도 너무 어렸고 한국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톰슨은 영숙이를 맡길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당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김 씨 아저씨 가족이었습니다. 김 씨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도 능숙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톰슨은 김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톰슨 씨. 영숙이를 친딸처럼 돌보겠습니다. 김 씨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톰슨은 김 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맡겼습니다. 톰슨이 3년 동안 받은 월급을 거의 모두 저축한 돈으로 현재 가치로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영숙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영숙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영숙이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톰슨은 평소처럼 영숙이를 찾아갔습니다. 영숙이는 평소처럼 밝게 뛰어나왔습니다. 10살이 된 영숙이는 이제 제법 키도 크고 예뻐졌습니다. 톰슨이 사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영숙아, 잠깐 앉자. 톰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톰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톰슨은 영숙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아저씨가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영숙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으로요? 언제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요? 그럼 언제 다시 와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 1년? 2년? 영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 같았던 톰슨이 떠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톰슨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톰슨은 영숙이를 김 씨 아저씨에게 데려갔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영숙이를 맞아줬습니다.
영수가 안녕. 나는 김 아저씨야.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김 씨는 친근하게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톰스는 김 씨 부부에게 영숙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숙이는 아주 착해요.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해요. 네, 그만 걱정하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김 씨 부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톰스는 영숙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숙아,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톰 아저씨가 꼭 다시 찾으러 올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게. 정말요? 정말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해.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영숙이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아저씨가 왔을 때 깜짝 놀라게 해줘. 알겠지? 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톰스는 영숙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3년 동안 수백 번 안아줬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영숙아, 톰 아저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저도 톰 아저씨 정말 사랑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I will forget you. 그 말을 끝으로 톰슨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는 트럭 옆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톰 아저씨, 꼭 다시 와주세요. 꼭 올게. 약속? 영숙이는 트럭을 따라 뛰었습니다. 톰슨도 뒤를 돌아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이는 트럭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소중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영숙이의 마음속에는 톰슨과의 추억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김 씨 집은 부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제법 괜찮은 2층 한옥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게는 2층 구석진 작은 방 하나가 배정되었습니다. 영숙아, 여기가 내 방이야. 김 씨 부부는 처음 1년 동안 영숙이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톰슨이 영숙이를 위해 남긴 상당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아들의 피아노 학원비, 딸의 옷가, 그리고 가게 확장 자금까지 돈을 다 쓰자 김 씨 부부의 태도가 서서히 변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빨래는 내가 해. 영숙아, 집안일 좀 도와. 그렇게 어린 영숙이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렸습니다. 김 씨 집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영숙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내 방 청소해줘. 10살, 8살 아이들이 영숙이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영숙이를 아예 노골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영숙아, 새벽에 시장 다녀와. 영숙아, 오늘까지 다림질 다 끝내놔. 영숙이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많이 안 먹어도 돼, 살쪄. 하지만 영숙이는 이 모든 학대를 참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지만 톰슨을 다시 만나는 것. 그 약속이 영숙이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 부부의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영숙이가 18살이 된 해, 영숙이는 큰 맘먹고 김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은혜는 어디 가고,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숙이는 그 말을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상점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점 주인은 영숙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단골 하숙집이 있어요. 내가 소개해 줄게. 첫 달 하숙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월급에서 조금씩 갚으면 돼. 영숙이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숙이는 작은 하숙집을 얻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톰스는 어느새 3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과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농업회사에 취직한 톰스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갓 태어난 아들 마이클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에 가야 해? 부인 메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꼭 가야 해. 톰스는 결혼 전부터 메리에게 영숙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리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갓난아기를 두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와. 톰스는 2주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1965년 4월, 부산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많이 사라졌고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판잣집들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톰스는 먼저 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김 씨 부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톰슨입니다. 기억하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만 열렸습니다. 어떻게? 김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오랜만입니다. 아,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씨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말을 듣자 김 씨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영숙이요. 그 이야기는 김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톰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이야기하죠. 김 씨는 마지못해 톰슨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톰슨은 김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숙이가 어디 있나요? 그게 말하기가 좀. 김 씨는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톰슨의 간절한 부탁에 김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영숙이가 크면서 많이 변했어요. 변했다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돈을 훔치거나 밖에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거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사고를 쳤어요.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영숙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타이르려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욕을 하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언제요? 2년 전쯤. 그럼 지금 어디 있나요? 톰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톰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김 씨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김 씨 집을 나온 톰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그런 아이로 변했을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영숙이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톰스는 부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라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20살 정도 되었을 거고 영어를 아주 잘해요. 하지만 이름 하나만으로 영숙이를 찾는 건 힘들었습니다. 톰스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영숙이를 찾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톰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아, 어디 있니? 한편 그 시기쯤 영숙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점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미군을 왜 그렇게까지 그리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남편은 때때로 섭섭해했습니다. 여보, 그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영숙은 남편에게 톰슨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영숙이는 결혼 후에도 영어 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군 부대 관련 일을 계속했고 영어 책을 읽으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톰 아저씨를 만나면 고맙다고 완벽한 영어로 말해야지.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상은 그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영숙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됐습니다. 영숙이 6.25 기념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건 톰슨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오늘 참석자 명단에서 톰슨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이 무대에 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한편 관객석에 앉아있던 마이클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버지가 평생 들려준 이야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헤어지면서 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그 후로 70년이 흘러버렸네요.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소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마이클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마이클을 보며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 그 키와 체격,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까지 톰슨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무대에 올라서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영숙? 마이클의 한국어는 어눌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톰 톰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마이클도 눈물이 났습니다. 강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이클의 손을 잡았습니다. 톰슨과 똑같이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톰 아저씨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간절한 질문에 마이클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도 당신을 걱정하셨어요. 아들 하나 대신 꼭 영숙이를 찾아줘. 그래서 꼭 안아줘. 마이클은 울고 있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마이클은 마이크를 잡고 관객석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톰 톰슨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다시 만나길 원했던 소녀가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빠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마이클은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어요. 마이클은 한 글자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톰 아저씨 같아 보였습니다. 영수가 너와 함께한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어. 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웠고 햇빛보다 따뜻한 아이였어. 넌 내 진정한 딸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야. 그러니까 혹시 우리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 너의 뒤엔 이 아빠 톰슨이 있으니까.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클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요, 괜찮아요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7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아픔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셨을 텐데 내려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요. 마이클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 앞장서서 할머니와 마이클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조용한 사무실에 들어오니 모든 사람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리는 급히 의자를 가져다가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고마워요, 김 대리님. 마이클도 옆에 의자를 끌어다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마이클이 지갑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톰슨이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톰 아저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7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마이클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사진이었습니다. 톰슨과 어린 영숙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954년 크리스마스에 찍으셨다고 하셨어요. 사진 속에서 8살 영숙이는 톰슨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톰슨은 자상한 표정으로 영숙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진이 있었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이클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마이클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안에는 톰슨의 사진들, 전쟁 당시 자료들, 그리고 세밀하게 작성된 기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이야기를 간직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6.25 관련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셨거든요. 마이클은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아버지와 영숙 씨에 대한 이야기도 넣고 싶어요. 물론 허락해 주신다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저 같은 사람이라뇨.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마이클이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요. 이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톰 아저씨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네요. 정말요? 마이클이 기뻐했습니다. 네. 톰 아저씨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3개월 후 6.25 기념관에서 할머니의 첫 인터뷰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기념관 대강당은 전문적인 촬영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카메라 뒤에서 촬영 감독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첫 촬영이시니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해 보였습니다. 긴장되세요? 마이클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조금. 이런 큰 카메라 앞에 서본 게 처음이라서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쥐며 답했습니다.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저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 과장과 김 대리도 촬영장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소영 씨,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야. 박 과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네, 좋아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70년 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51년 1월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부대로 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아빠가 꼭 돌아올 테니까 착하게 있어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카메라는 할머니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5시간에 걸친 인터뷰 촬영이 끝나자 촬영장은 감동의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찍었지만 이런 감동적인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마이클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잘했나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한국 촬영이 끝난 후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할머니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국에 가는 게 맞나요? 할머니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네, 곧 저희 아버지 고향에 도착해요. 마이클이 옆에서 답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의 가족들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마이클의 8살 딸 에밀리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로 베이비. 할머니는 어린 시절 톰슨에게 배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마이클의 부인 메리도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미국 촬영의 하이라이트는 톰슨의 묘지 방문이었습니다. 디모인 외곽의 조용한 묘지에는 톰슨의 묘비가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인사를 드릴 시간이었습니다. 톰 아저씨, 영숙이 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톰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약속한 대로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제 톰 아저씨랑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데 왜 먼저 가셨어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땡큐, I love you, 톰. I will forget you. 카메라는 할머니가 묘비에 기대어 우는 모습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과 편집을 거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시사회는 6.25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기념관 직원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90분간의 상영이 끝났을 때 관객석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의 여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국 PBS에서 방영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전쟁 다큐멘터리. 70년 만에 기적적 재회. 사랑과 인내의 승리. 미국 언론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박영숙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수상 소감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6.25 기념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70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죠?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1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마이클 가족과 함께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 행복하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네,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